몇 년 전부터 시작된 커피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커피의 종류만 조금씩 바뀔 뿐 남녀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커피를 한 잔씩 손에 든 모습을 흔히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커피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이제 국민 음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 이제 항상 우리 갈 때마다 방송국에서 나서서 집에 갈 때마다 하는 유명 커피 전문점을 지나치게 되는데 커피 얘기하니까 오늘도 뽑아 먹고 싶네요. 그렇죠. 거기도 비싸죠.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늘 키고 사는 커피지만 커피 문화가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커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맛있다 이러고 먹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먼저 커피의 유래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커피의 유래에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이 중 칼디의 전설이 가장 유명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칼디라는 목동이 염소가 빨간 커피 열매를 먹고 흥분하는 모습을 본 뒤에 이를 직접 먹어봤더니 피곤함도 가시고 정신이 맑아졌다고 하죠. 이 전설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일단 이 커피라는 명칭은 에티오피아의 커피 산지인 카파에서 유래했다는 게 통설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산악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부족에겐 커피 열매를 따서 음식으로 먹는 관습이 있다는데요. 커피 열매를 기름과 함께 볶은 뒤 당구공만하게 만들어서 갖고 다니며 먹는다고 하네요. 예, 커피 열매를 익히지 않으면 안 씹혀요. 안 씹히기 때문에 뭔가 조리를 해야죠. 네네네. 꼭 볶아야 되죠. 자, 커피라고 하면 우려내가지고 마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열매를 따서 먹는 걸로 시작했어요. 네네. 자, 그럼 지금처럼 마시는 커피가 나타나게 된 거 언제인지, 이게 시초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커피는 에티오피아가 서기 525년 예멘을 침공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에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슬람권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이때도 커피를 마시기는 했지만 커피 열매를 물에 끓여서 마시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로스팅을 거친 현재의 커피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미완성 커피도 아랍권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예멘을 중심으로 아예 직접 커피를 경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멘의 한 항구 이름인 모카는 커피의 한 종류를 일컫는 말이 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아, 지금도 인기 높죠. 네. 휘핑크림 잔뜩. 그렇죠. 모카는 휘핑크림과. 그렇죠. 이 카페 모카가 바로 예멘에서 나온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5, 16세기에 무렵부터 비로소 커피 추출법에 관한 기록이나 로스팅 기구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오스만 제국이 아랍권을 지배하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커피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무렵 이스탄불과 이탈리아를 거쳐서 마침내 유럽에도 전파되는데요. 커피를 신의 음료라고 부르면서 밤새 코란을 외우기 위해서 커피를 찾았던 무슬림들과 달리 유럽인들은 커피를 음료로서 바라보고 더 맛있게 마실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다 세련된 맛과 향을 추구하는 새로운 커피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유럽을 커피의 고향처럼 생각하는데 유럽의 커피가 전파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커피의 이미지는 유럽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엔나 커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커피는 1683년 오스만 제국이 오스트리아의 빈을 침공하면서 시작됐는데 이때 오스만군이 급히 퇴각하면서 산더미처럼 많은 커피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평소에 아랍 지역에 자주 드나들어서 커피의 가치를 잘 알던 한 군인이 이를 활용해서 커피 하우스를 열게 되면서 비엔나 커피가 시작됐는데요. 빈 사람들은 터키 이스탄불 방식으로 커피를 끓이되 이를 여과 장치로 거르고 우유와 꿀, 생크림 등을 넣어 부드럽게 즐겼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선 장차 세계 커피 시장을 장악하게 될 에스프레소 머신이 등장하는 등 커피는 유럽에 건너와서 점점 더 세련된 방식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이탈리아 말이 있잖아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가 이제 빠르게. 아, 그렇군요. 익스프레스. 아, 네. 진짜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에스프레소에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럼 익스프레스로 부를까? 네. 고속 내림 이렇게.
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예. 자,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제조 과정이 뭐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뭐 커피라고 하면 새카맣고 향이 강한 원두를 떠올리는데 뭐 이게 바로 커피 열매와 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이 커피나무 열매는 원래 커피 체리라고 불릴 정도로 붉은색을 띠는 열매인데요. 이 커피 열매를 수확해서 그 안에 든 씨앗만 골라내서 정제한 것이 일명 커피콩으로 불리는 생두입니다. 이 생두는 연한 갈색을 띠고 씹어봐도 아무런 맛도 나지 않은데요. 아까 순철 씨가 말했죠. 네. 안 씹혀요. 이 생두를 볶는 과정, 즉 로스팅을 거치면 비로소 향이 나고 그렇죠. 색이 짙어지면서 바로 우리가 아는 까만 커피 원두가 됩니다. 이 원두를 씹어보면 커피의 고소하면서도 쌉싸름한 풍미가 입안에 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씹어봤습니다. 익히지 않은 것도 씹어보고 익혀본 것도 씹어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진짜. 네. 이게 정말 향이 진짜 복간에 나더라고. 네. 이게 그러니까 커피는 어쨌든 일단 생두가 있고 생두를 이제 볶으면 원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원두를 이제 로스팅한다 그러죠. 그쵸, 생두를 볶으면 로스팅한다 그러는데 이 커피 제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로스팅인데, 네, 그죠? 맞습니다. 로스팅 과정은 약 로스팅 3단계, 중 로스팅 3단계, 강 로스팅 3단계 이렇게 총 9단계나 된다는데요. 이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생두의 종류와 추출 방식도 달라지고 이에 따라 다양한 맛의 커피가 탄생하게 됩니다. 먼저 강중 약 중에 약 로스팅을 하면 커피 맛이 거의 나지 않아서 테스트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고요. 중 로스팅을 하면 신맛과 쓴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가정이나 카페에서는 주로 중 로스팅의 원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강 로스팅으로 가면 쓴맛이 강해지고 신맛이 약해지는데요. 이때는 원두가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진해지고 표면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커피 맛이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진한 에스프레소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로 많이 이제 커피를 만들게 되죠. 그쵸. 믹스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강 로스팅을 한 것들로 이제 에스프레소를 만들면 이제 진하고 맛있다 이거예요. 네, 에스프레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무조건 강하게 볶았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각자 취향에 맞는 커피를 선택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갓 볶은 신선한 원두라는 문구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갓 볶은 원두가 더 신선하고 맛있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로스팅을 마친 직후의 원두는 향과 맛도 별로 없고 이산화탄소가 가득 찬 상태라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요. 따라서 적어도 로스팅 후 이틀이 지난 후부터 2주 사이에 마시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제 친한 후배가 이제 로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 후배 로스팅 과정 보면 그 과정이 있습니다. 가스 빼는 거. 이산화탄소 이런 걸 빼는 거죠. 네네.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빼야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향미가 사라져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두를 살 때는 조금씩 사서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씩 사서 드셔야지 막 한 포대 이렇게 사시면 맛이 변한다는 거죠. 네. 네. 자, 요새는 이 원두 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원두를 잘 보관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차피 맛이 변하긴 하지만 좀 변하는 걸 좀 천천히 하는 방법, 이걸 좀 알아야겠어요, 그죠? 네, 집에서 원두를 보관할 때는 산소와 수분, 빛을 최대한 차단해야 하는데요. 포장된 원두를 개봉했다면 불투명한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상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보관하더라도 포장지나 밀폐 용기 안에 있는 산소 때문에 원두가 산화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되도록 구입 후 한 달 안에 다 소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원두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두는 다른 음식들과 함께 보관하면 냄새나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냉장고 보관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냉동실보다는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밀폐 용기에 한 번에 먹을 양만큼 나눠 보관하고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상온과 비슷한 온도가 됐을 때 끓여 마시면 됩니다. 네.
집에서 커피 내려 마시는 분들께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요새는 이 콜드 브루 커피 요런 게 가장 핫하다고 하는데 이 콜드 브루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요즘 이 콜드브루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콜드브루는 말 그대로 차가운 물로 우려낸 커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90도 이상의 고온, 고압으로 빠르게 추출한 커피 원액에 물을 타서 만드는 건데요. 반면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로 장시간 추출하기 때문에 열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해서 쓴맛이 적고 부드러운 맛을 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콜드브루 열풍은 세계적으로 불고 있어서 대표적인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는 지난 6월 콜드브루가 앞으로 스타벅스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메리카노가 지배하던 국내 커피 시장에서도 올해부터 콜드브루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셔봤어요? 네. 오. 이거 그거잖아요. 더치커피 같은 거 아, 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여름부터 판매량이 크게 치솟아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뽑아 먹으러 가야겠다. 네. 여기 있죠, 가까운데 거기. 네. 콜드브루 하면 왠지 좀 더 시원하고 깔끔하다는 이미지가 좀 있으니까 말이죠. 콜드. 네. 아, 추워. 자, 그런데 이 콜드브루를 마실 때 주의할 점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쓴맛이 덜하고 깔끔한 이미지와 달리 콜드브루의 카페인 함량은 아메리카노와 비슷하거나 더 높다고 해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콜드브루와 제조 방식이 거의 같은 더치커피 원액을 물과 1대3 비율로 섞어 마실 경우 카페인 함량이 평균 149mg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140mg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카페인의 하루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이기 때문에 콜드브루를 2잔 넘게 마시면 권고량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 임산부나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콜드브루를 섭취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적당량의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하루 섭취 권고량을 넘기는 건 좋지 않겠어요. 이 카페인 때문에 우리 때는 아이들에게 커피를 권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애들은 마시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개그맨이 그 안성기 씨 성대모사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커피는 블랙, 프림은 타지마, 애들은 먹지마. 네. 아, 진짜 똑같네요. 네네. 자, 그래요. 아무튼, 계속해서 네. 하루 섭취량 권고량 넘는 거 좋지 않고요. 좋지 않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 때문에 고대부터 인류의 사랑을 받아온 커피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커피 섭취로 생활의 활력도 높이고 건강도 지키는 현명한 커피 소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